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도 좋고 토요일이고 그죠? 네. 요약집 나왔는데요. 요약집이 생각보다 두꺼운 것 같아요. 왜요? 안 두꺼운가요? 원래 제 기준은 딱 100페이지, 50장이 원래 제 목표인데 그렇게 못 만들었어요.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못 만들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요약집 갖고 10개 정도는 커버가 될 거예요. 10개요? 공간정보법은 12개가 커버될 테고 등기법은 10개 정도는 커버가 될 거예요. 그래서 22개. 네? 네, 이것만 보셔도 돼요. 네. 다만 이제 좀 빠지는 것들은 이제 문제집이나 기출문제집 있죠? 그걸로 보충해 주시면 돼요. 저한테 제가 고맙죠? 네, 거의 다 집어넣었어요. 출제되는 부분은 거의 다 집어넣고요. 자꾸 반복해서 읽으시면 될 겁니다. 이걸 자꾸 반복해서 읽으셔서 한 10번 읽으시면 한 20개 이상은 다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공간정보법부터 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등기법을 나중에 하니까 등기법 뒤에 조금 날아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등기법부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5월달이기 때문에 민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 보고 등기법부터 진행할 생각이에요. 그 문제집이 있죠. 뭐 기출 문제집이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또는 단원별 문제집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 그 문제집을 같이 풀어 나가시면 될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집을 같이 풀어 나가시면 될 테고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오셔요. 그걸 물어보시면 되겠죠.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64쪽에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이 있는데 이건 민법에서 다 하시죠? 하셔요? 안 하셔요?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뭐 내용은 다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공시의 원칙은 그 의미가 뭘까요? 네? 공시의 원칙은 그 의미가 뭘까요? 물권 변동 과정은 공시해야 된다는 원칙이 공시의 원칙이에요. 물권 변동 과정은 공시해야 된다는 원칙이 공시의 원칙인데 그러면 공시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겠죠. 부동산은 등기, 동사는 점유가 되겠죠. 그러면 공시 방법이 우리나라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공시의 원칙이 인정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 공시 방법이 인정되기 때문에 물권 변동 과정은 공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시의 원칙은 인정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공시의 원칙과 유사한 게 공신의 원칙이죠. 공신의 원칙. 이건 믿을 신자인데 공신의 원칙은 무슨 뜻입니까?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를 했을 때 권리취득을 인정한다는 원칙이 공신의 원칙이에요. 즉 공시 방법을 신뢰해도 좋다는 원칙이 공신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공신의 원칙이 우리나라에서 인정됩니까? 인정되지 않죠. 우리 민법 107조, 108조, 109조, 110조의 제3자 보호에 대한 규정들은 공신의 원칙과는 관련이 없죠. 이거는 별도의 제도예요. 공신의 원칙과 관련된 제도가 아니라 별도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아요? 아니에요.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 안 되지만 동산의 원칙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되죠. 맞아요. 그럼 동산의 경우에는 공신의 원칙이 왜 인정이 됩니까? 근거가 뭐예요? 네? 네. 동산의 경우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 근거는 선의취득이에요. 선의취득. 그렇죠. 선의취득 규정에 의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공시의 원칙은 인정이 되지만 공시의 원칙이 인정이 된다고 해서 공신의 원칙이 항상 인정되는 건 아니죠.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고 동산의 경우에는 공신의 원칙이 거꾸로 얘기했네. 동산의 경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고 동산 점유죠. 점유의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되죠.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공시의 원칙이 인정이 된다고 해서
공신의 원칙이 항상 인정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나라는 공시의 원칙은 인정이 되지만 공신의 원칙은 동산만 인정이 되고 부동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공시의 원칙이 인정이 된다면 공신의 원칙과 공시의 원칙이 인정이 된다고 해서 항상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공신의 원칙이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공시의 원칙은 당연히 인정되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예요.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된다면 공신의 원칙은 공시 방법을 신뢰해도 좋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된다면 공시의 원칙은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겁니다. 왜? 공시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게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우리 등기법에서. 이게 공시의 원칙이 인정이 된다고 해서 공신의 원칙이 항상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된다면 공시의 원칙은 인정되더라는 겁니다. 항상. 이게 민법에서 설명하지 않는 내용이니까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등기소에 관할이라고 나와 있는데 관할 등기소. 요 관할은 담당이란 뜻이죠. 담당 등기소, 관할 등기소라고 하는데 보통 시군구를 기준으로 해서 등기소가 설치가 되지만 반드시 이 시군구마다 등기소가 설치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한 번 출제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요 세 개의 구에 하나의 등기국만 있습니다. 남부지방법원 등기국 하나만 있어요. 강서구, 그 다음에 영등포구, 구로구 요 세 개가. 그래서 보통은 시군구마다 등기소가 하나씩 설치가 되지만 반드시 시군구마다 설치되는 건 아니다. 요 문구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할 등기소의 지정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것도 예전에는 많이 출제가 됐는데 요즘은 잘 출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통 등기소는 시군구마다 설치가 되니까 여기는 A라는 시입니다. 여기는 B라는 시예요. 그러면 여기는 A라는 등기소가 설치되어 있을 테고 여기는 B라는 등기소가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보통 시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가 있겠죠. 맞아요. 근데 보통 작은 시 같은 경우는 동도 있겠죠. 그렇죠. 이건 작은 시라고 봐서 여기는 4개의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개의 동으로. 여기도 4개의 동으로 예를 들어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의 동, 농촌지역의 리는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지번부여지역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그러면 지번부여지역을 잘게 쪼갠 개념이 뭡니까? 필지. 맞아요. 그러면 이게 동이라고 한다면 이 동을 잘게 쪼갠 것이 바로 필지가 될 겁니다. 잘게 쪼갠 것이 이렇게 필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도 잘게 쪼개면 필지가 될 겁니다. 동지역이니까 잘게 쪼개면 이게 하나가 필지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필지라는 개념은 양쪽 시에 걸쳐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 그 전에 여기서 이미 쪼개졌으니까. 그래서 이 한 필지는 양쪽 동, 양쪽 리에 걸쳐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양쪽 시에 걸쳐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 필지는 양쪽 시에 걸쳐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필지가 양쪽에 걸쳐서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필지가 두 필지라고 한다면 이쪽에 있는 한 필지, 이쪽에 있는 한 필지라고 한다면 소유자가 같을 수는 있죠. 소유자가 같을 수가 있으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다면 토지는 양쪽 시에 걸쳐서 존재할 수 없지만 건물은 양쪽 시에 걸쳐서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세요? 건물의 대지가 두 필지로 구성이 됐을 때 그때 양쪽 시에 걸쳐서 존재할 수 있죠. 이 건물을 신축한 자는 누구냐면 갑이라는 사람인데 갑이 이 건물의 소유자이더라는 겁니다. 보전 등기를 통해서 등기부를 만들어야 될 텐데 어느 등기소에 가서 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될지 고민이 될 겁니다. 이쪽으로 가서 보전 등기 신청하면 절로 가라고 할 테고 이쪽으로 가서 보전 등기 신청하면 일로 가라고 할 겁니다. 왜? 귀찮으니까.
그러면 누군가 지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럼 누가 지정을 해줘야 되냐면 A 등기소와 B 등기소를 공통으로 담당하는, 그렇죠, 공통으로 담당하는 상급 법원의 장이 지정을 해줘야 되더라는 겁니다. A 등기소와 B 등기소를 공통으로 담당하는 상급 법원의 장이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하라고.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런데 이 법원이라는 그 국가기관의 속성은 소극성, 수동성을 본질로 합니다. 속성으로 해요. 그래서 알아서 재판해 주는 경우는 없죠. 누군가 소송을 제기해 줘야지만 재판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상급 법원의 장은 요 갑이 관할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정을 해준다. 관할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만 지정을 해줘요. 이때 이 관할의 지정을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에게 지정을 신청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될 테고요. 이때 신청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느냐면 요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요 신청서는 요쪽에 제출하든지 요쪽에 제출해야 됩니다.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한 군데에 제출하는 거예요.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관할의 지정은 누구에게 신청한다고요?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에게. 그렇죠. 하지만 신청서는 누구에게 제출한다고요? 등기소에 제출하는 겁니다. 양쪽에 다 제출할 필요는 없고 둘 중에 한 군데에 제출하는 겁니다. 비등기소에 제출했다면 이렇게 보낼 겁니다. 이를 송부한다 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관할의 지정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토지에 대해서는 관할의 지정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에게 관할의 지정을 신청한다는 것. 다만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예전에 아주 어려운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보통 법원은 대법원이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고등법원. 고등법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고등법원이 몇 개가 있느냐면 첫 번째 서울고등법원이 있죠. 그 다음에 서울고등법원은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를 담당해요.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라남북도를 담당하고 있는 고등법원이 있어요. 광주고등법원. 그 다음에 충청남북도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그 다음에 경상남도와 부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고등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와 경상북도를 담당하는 대구고등법원이 있는데요. 총 몇 개인가요? 5개죠. 5개의 고등법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법원이 지방법원이라는 거예요. 이 지방법원은 보통 도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마다. 그러면 이제 법원은 이렇게 3심제가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겠습니다. 이쪽은 용인시입니다. 경기도죠. 용인시예요. 경기도 용인시. 그 다음에 이쪽은 성남시입니다. 성남시와 용인시는 붙어 있나요? 네,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추측컨대.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용인시를 담당하는 등기소는 어디냐면 용인등기소예요. 그 다음에 이 성남시를 담당하는 등기소는 성남지원. 여기 보시면 지방법원 밑에 또 뭐가 있느냐면 지원이라는 법원도 있어요. 성남지원에 등기과라는 부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등기소는 지방법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이 등기소죠. 맞아요. 또 지방법원 그리고 지원. 기억나십니까? 이게 광의의 등기소예요. 그래서 이 성남지원에는 등기과라는 부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성남지원도 등기소라고 봅니다. 광의의 등기소예요. 토지는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토지는 양쪽에 걸쳐서 존재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건물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네. 있을 겁니다. 이 건물을 신축한 자는 갑인데요. 어느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할지 고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통의 상급, 양쪽 등기소를 담당하고 있는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이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지정을 해달라고 신청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공통의 상급법원은 어디냐면 이 용인등기소는 경기도에 있죠. 경기도에는 지방법원이 2개가 있어요. 남쪽에 1개, 북쪽에 1개. 워낙 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너무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쪽에는 수원 지방법원이 있고요. 북쪽에는 의정부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인시는 남쪽에 있을까요? 북쪽에 있을까요? 남쪽. 여기 용인시와 연관이 있는 분 계십니까? 용인시로 이사 가본 건 어떨까 이렇게 고민 중인데 좋은가요? 근데 거기는 큰 도로들이 너무 많이 뚫려 있어 갖고 아닌가요? 아, 네? 그죠? 고민 중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어디라고요? 수원지방법원. 그 다음에 이 성남시도 경기도 아래쪽에 있죠. 네. 따라서 이것도 어딜까요? 수원지방법원. 그러면 공통입니까? 네. 공통이죠. 따라서 수원지방법원의 장에게 관할의 지정을 신청하는 겁니다. 관할을 지정을 신청하게 돼요. 그러면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네가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담당 등기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두 번째, 여기는 어디냐면 안양시입니다. 아, 하나 더. 여기다가 관할의 지정을 신청하지만 지정의 신청서는 누구에게 제출한다고요? 등기소에게. 그렇죠. 둘 중에 한 군데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안양시고 이쪽은 뭘로 할까요? 싫어요. 구로구로 할 겁니다. 구로구. 서울시 구로구로 할 겁니다. 경기도 안양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붙어 있을까요? 네. 네, 붙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다 고민해보고 온 겁니다. 네. 그러면 이때 한필지 토지는 양쪽에 존재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건물은 양쪽에 걸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을 신축한 자는 갑이에요. 이 안양시는 안양등기소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구로구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서울 남부지법 등기국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합니다. 이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기국은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를 담당해요. 요 세 개구를. 그래서 보통 시군구마다 등기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항상 시군구마다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공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겠죠? 그러면 한 단계 올라가야 될 겁니다. 여기 올라가면 누굴까요? 경기도 남쪽에 있죠. 따라서 어디가 지방법원이? 수원 지방법원이 담당 법원이 될 겁니다. 여기는 그냥 서울 남부지방법원이죠. 그렇죠. 이것도 그냥 서울 남부지법이에요. 그래야 이제 동격이 될 테니까. 공통은 아니죠. 그러면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요. 지방법원 위는 고등법원. 그렇죠. 그런데 이 고등법원은 5개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가 있는데 서울, 경기도, 강원도. 여기는 서울 고등법원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상급법원은 어딜까요? 서울 고등법원. 서울 고등법원. 이쪽은요. 서울이니까 서울 고등법원. 드디어 일치가 됐습니까? 따라서 서울 고등법원의 장에게 관할의 지정을 신청할 겁니다. 그러면 서울 고등법원의 장이 지정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담당 등기소는 관할 등기소에서 처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이거 다 기출 문제예요. 이제 하나 더 할 겁니다. 여기는 경북 김천시입니다. 이것도 출제가 된 거예요. 이쪽은 어디로 할까요? 충북 영동군이에요. 김천시 영동군. 그러면 한필지 토지가 이렇게 존재할 수는 없다고 했죠. 그런데 건물은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한 자는 갑입니다. 그럼 이 김천시는 등기소가 어디냐면 김천지원, 경북
여기는 대구지방법원 소속이에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라는 작은 법원이 있는데 여기 등기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등기사무를 처리해요. 그러면 김천지원이 뭐가 되는 겁니까? 등기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청주지방법원 소속하에 영동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은 법원이에요. 여기에 영동지원의 등기계라는 부서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게 등기소가 되겠죠. 공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올라가야 될 겁니다. 이 김천지원은 경상북도에 있어요. 김천시가 경상북도에 있죠. 그래서 담당 지방법원은 어디냐면 대구예요. 대구지법. 그 다음에 이쪽은요 충청북도이기 때문에 청주에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도청 소지지에 보통 있어요. 여기는 청주지법. 공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올라가야 됩니다. 지방법원 다음에는 고등법원. 그러면 대구지방법원의 상급 고등법원은 어디냐면 대구고등법원이에요. 이쪽은 대전고등법원입니다. 공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글자가 한 글자만 같죠? 네.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위에 올라가면 대법원. 이쪽도 대법원. 드디어 공통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장에게 관할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대법원의 장이 관할을 지정해 줄 겁니다. 니네가 처리하라고. 그렇죠. 이제 김천지원이 담당 등기소가 되는 겁니다. 다만 신청서는 누구에게 제출한다고요? 등기소에 제출하는 겁니다. 신청서는. 그렇죠. 이게 다 출제가 됐었어요. 옛날에. 물론 이런 것들은 다 가르쳐 줄 겁니다. 아마도. 그렇죠. 그러면 책을 보시면 관할 등기소에 지정 나와 있는데 누가 지정해 준다고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 법원의 장이 지정을 해 주더라는 겁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관할의 지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죠. 건물의 경우에만 관할의 지정이 나타날 텐데 건물의 경우 관할의 지정이 나타나는 경우 거기 예를 들어놨고요. 지정권자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이 지정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 예를 다 제가 써놨어요. 그 다음에 관할의 위임이 있는데 이 관할의 위임은 위는 맡길 위자고 임은 임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A 등기소 담당 지역이고 이쪽은 B 등기소 담당 지역인데 여기는 A시니까 A 등기소 담당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B시예요. 따라서 B 등기소 담당 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쪽은 신도시예요. 따라서 인구가 30만입니다. 너무 많은가? 그 다음에 여기는 시가 아니라 군이라고 하죠. 비군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몇이냐면 100명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좀 그렇죠. 이쪽에 등기소 직원들은 굉장히 바쁠 거예요. 정신없이 바쁠 겁니다. 이쪽은요 참 한가하겠죠. 그래서 이 등기소에 출근하면 이제 밥만 먹고 갈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공정하지 않죠. 공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은 구획을 정해서 이 구획을 등기구획이라고 부릅니다. 등기구획이라고 하는데 구획을 정해서 이 구획 안에 들어오는 모든 부동산 전부나 구획 전부에 들어오는 부동산 또는 구획의 일부에 대한 모든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를 이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이를 비슷하게 처리하게끔 이를 관할의 위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관할의 위임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위임권자가 누구냐? 대법원장. 대법원장이 위임권자고요. 하나 더 법무사 쪽에서 자꾸 출제가 되는데 이 관할의 위임은 이 등기구획 전부에 대해서 넘기든지 등기구획 일부에 들어오는 모든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를 넘기는 것이지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를 넘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건 비리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등기구획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모든 등기사무를 넘기는 것이지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를 위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비리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죠. 다시요. 특정 등기사무에 관한
특정 등기사무만 위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관할의 위반의 등기는 29조 제1호 위반.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의 대상이죠. 이건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사무의 정지가 나와 있는데 등기사무의 정지도 이 지역은 A 등기소 담당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천재지변이 발발했다는 겁니다. 천재지변이 발생하게 되면 대법원장은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동안에는 등기사무를 정지할 것을 명령을 내립니다. 이를 등기사무의 정지라고 불러요. 이 기간 동안에는 등기사무를 정지할 것을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등기소 관할 지역에 특정 부동산이 있는데 이게 갑소유예요. 갑이 이 기간 동안에 이 부동산에 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텐데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이 시점에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이때는 등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에 등기사무를 정지할 것을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등기를 신청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등기가 신청이 됐다면 등기 신청 사건이 이 기간 동안에는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돼서 29조 제2호에 입각해서 각하가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이 등기는 효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29조 제2호 위반이에요.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텐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등기사무 정지의 명령권자는 대법원장이라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 등기사무 정지 기간은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맞아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 기간을 특정 기간을 딱 정해 놓을 수 있겠습니까? 6개월, 1년 이렇게 정해 놓을 수는 없죠. 그러면 줄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정 기간이라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일정 기간이라는 거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29조 제2호 위반이기 때문에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등기간의 제척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제척은 중개법 시간에 그 의미를 공부하셨겠죠? 이 제척은 등기간이 등기사무에서 제거되거나 척은 배척된다는 뜻이에요. 등기사무에서 제거되거나 배척되는 거. 그러면 등기간이 등기사무에서 제거되거나 배척되는 이유는 왜일까요? 공정성 확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공정하게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일정한 관계에 있을 때는 등기사무에서 제거하고 배척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일정한 관계에는 뭐가 있느냐면 거기 보시면 자기, 즉 등기관이 자신의 등기 신청에 대해서 자기가 등기사무를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면적이 100제곱미터면 공을 살짝 하나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공정하게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등기를 신청했다는 겁니다. 배우자가 내가 등기관인데 와이프가 등기를 신청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살짝 공 하나 집어넣으면 되겠죠. 안 그래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때도 공정한 관계가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을 겁니다. 사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를 신청했다는 겁니다. 살짝 공을 하나 빼고 싶죠. 배가 아프니까. 그렇죠. 공정하게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거기 그 등기소라는 단어가 있죠. 그 등기소 그 앞에 이렇게 가로를 쳐주셔요. 그 등기소 이렇게 가로를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없으면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없으면에서 가로를 닫아주셔요. 닫았습니까? 그러면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이 등기 신청인일 때는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정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등기를 할 수 없다면 공정성이 확보가 된다면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증인을 세우면 될 겁니다. 이때 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바로 괄호 안에 있는 자예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왜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성년자가 돼야 되냐면 만약에 저는 지금 여기가 강명시죠. 강명시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하고자 해요. 근데 제가 등기관이에요. 그렇다면 증인을 세워야 되죠. 근데 절친이 하나 있는데 제주도 살고 있어요. 친구한테 전화해갖고 네가 증인이 돼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부탁하면 친구가 해줄 수도 있겠죠. 제주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렇게 공정성을 확보하기는 미흡합니다. 아무나 갖다 증인으로 세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증인의 범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자만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 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자녀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으니까 있으면 등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배우자 등은 자기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요 셋을 배우자 등이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자기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옛날 배우자, 옛날 자기는 없을 테고 옛날 배우자, 옛날 사촌이 있습니다. 옛날 배우자는 이제 헤어지면 옛날 배우자가 되죠. 그러면 공을 한 3개는 빼고 싶죠. 옛날 배우자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옛날 사촌이 있습니까? 있어요. 양친자 관계였다가 파양을 받으면 파양 선고가 나오면 이제 양친자 관계가 아니에요. 양자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아버지가 양자를 드렸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그러면 그 양자의 그 자식과 나와의 관계는 뭡니까? 사촌 이내의 법정 친족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 양자를 파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옛날 사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옛날 사촌인 경우에도 이때는 공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여기 이를 경우에 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이 같이 기명날인 서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여인은 그 증인을 얘기하는 것이 될 테고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라는 표현이 있죠. 요거 갖고 자꾸 장난쳐요. 이놈의 출제하는 놈들이. 기명날인 및 서명 이렇게 정말 치사하죠. 그래서 요거 또는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등기관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기를 신청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등기가 실행이 됐다고 한다면 그 등기는 첫 번째 간할 위반의 등기일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 등기 신청 사건 자체가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3호부터 11호 위반 어디일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당연무효도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겠죠. 결국은 뭐 갖고 판단하느냐면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할 텐데 단순히 증인을 내세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마도 실체관계에 부합할 겁니다. 따라서 유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끔은 출제가 되니까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등기관의 책임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예전에는 자주 출제했죠. 그래서 예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갑은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 등기관이 이 등기 신청에 대해서 부실한 등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담보 채권 10억으로 저당권 등기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등기관이 잘못 실수해서 또는 일부러 공을 하나 빼먹고 채권에 10억 원에서 공을 하나 빼먹고 1억으로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부실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실한 등기를 통해서 갑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나중에 경매 절차로 넘어갔을 때 10억 원을 배당 받아가야 되는데 1억 원밖에 배당을 못 받아갑니다. 손해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부실한 등기에 있어서 등기관이 일부러 고의로
고의라는 건 뭐냐면 고의는 일부러라는 뜻이에요. 일부러. 그 다음에 과실은 실수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과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가벼운 실수, 그 다음에 무거운 실수,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가벼운 실수, 경과실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이를 경과실이라고 부르고요. 중과실은 보통 사람이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실수, 그걸 중과실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때 등기관이 일부러 또는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실수로 부실한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손해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등기관이 책임져야 되겠죠. 왜? 일부러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실수로 부실한 등기를 통해서 갑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등기관이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따라서 갑은 등기관에게 이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 등기관은 자력이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죠. 공무원이니까 10억의 재산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자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 손해를 갑이 감수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등기관은 국가 소속의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국가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한 겁니다. 따라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가 소속의 공무원이니까. 따라서 갑은 국가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손해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양쪽에 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손해는 9억인데 18억을 배상을 받게 되죠. 맞아요. 근데 그 손해배상의 가장 큰 원칙이 뭐냐면 발생한 손해만큼만 배상을 받는 겁니다. 이게 손해배상법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양쪽의 청구를 인정해서는 안 되겠죠. 한쪽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청구할까요? 돈이 많은 국가에게 청구할 겁니다. 돈이 많아요. 제가 낸 세금이 얼만데 주세, 담배세 위주지만 네. 매일같이 내요. 주세, 담배세를. 매일같이.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낼 때는 금액이 크지 않지만 매일같이 내니까 1년을 기준으로 하면 네. 아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한 50만 원씩 내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은가? 한 30만 원 매일같이 한 달같이 한 달에 네, 여튼 국가에 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국가가 배상을 해준다면 국가는 등기관에게 손해배상이 아니라 보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구상권이라고 불러요. 이 등기관은 일부러 또는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실수로 손해를 입혔죠. 결국은 등기관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따라서 국가는 배상을 해준 다음에 등기관에게 보상을 구하는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불러요. 보상을 구하는 권리. 그래서 등기관은 어차피 난리 난 겁니다. 두 번째. 이 등기관에게 가벼운 실수만 있다는 겁니다. 경과실. 누구나 흔히 저지르는 실수예요. 경과실로 부실한 등기를 해줬는데 이때 이 손해에 대해서 경과실이 있는 등기관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등기관이 되는 자는 없어요. 미쳤나요? 누구든지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통해서 10억, 9억 원을 배상해 줘야 된다면 그런 위험한 직업을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정말 위험하죠. 그래서 이때는 등기관을 면책을 시킵니다. 가벼운 실수에 의해서 부실한 등기를 할 때는 누구든지 흔히 저지르는 실수이기 때문에 이때는 면책을 시킵니다. 면책을 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등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벼운 실수만 있을 때는. 그렇다면 이 손해를 갑이 감수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등기관은 누구 소속이죠? 국가 소속이에요. 이 등기관을 통해서 국가는 이익을 얻는 겁니다. 따라서 책임은 국가가 져야 돼요. 따라서 이 갑은 국가에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 국가는 배상을 해줄 테고 배상을 해준 다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면책시킨 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러한 관계를 표로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텐데요. 예전에 그려드렸던 거예요. 먼저 등기관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등기관에게 가벼운 실수만 있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눠서 판단합니다. 첫 번째, 국가에 있느냐. 둘 다 국가 소속의 공무원이니까 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등기관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등기관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등기관이 고의 또는 큰 실수로, 그때는 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경과실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면책을 시킨다고 했어요. 따라서 청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다면 선택적 청구하는 거냐, 선택적 청구를 할 수 있냐. 양쪽에 다 청구할 수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겠죠. 선택적 청구가 가능할 겁니다. 이쪽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선택적 청구가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냐. 국가가 배상해 준 다음에 등기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때 등기관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을 때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죠. 따라서 등기관이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등기관에게 경과실이 있을 때는 면책시킨다고 했죠. 따라서 구상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어느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냐면 국가배상법이라는 민사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1조부터 5조인가 7조인가 거기까지 쭉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기관의 책임이 나와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 2번, 3번, 4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1번을 한번 보시면 이것도 예전에는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등기관의 업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등기관은 두 가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첫 번째, 등기사무를 처리합니다. 등기관의 업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등기사무를 처리할 테고요. 두 번째, 일반 행정 업무도 처리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업무를 처리하는데요. 등기사무는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따라서 어느 누구의 지시감독에 복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이 등기사무에서만큼은 어느 누구의 지시감독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독립들 많이 알고 계셔. 판사들, 검사들, 국회의원들. 마찬가지로 이 등기사무에서만큼은 독립된 관청입니다. 등기관은. 그런데 일반 행정사무는 이때는 독립된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일반 행정 업무는 뭐냐면 당직 쓰는 거, 이런 거, 복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상사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됩니다. 상사의 지시감독에 복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사의 지시감독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이래요. 이론상으로는. 네. 그래서 거기 첫째 줄 보시면 독립적인 단독제의 기관이라는 문구 있죠. 두 번째 보시면 상사의 지시감독에 복종할 의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국가공무원 조직은 특별권력관계라고 해서 상사의 지시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종종 출제가 됐고요. 이제 구분건물 등기부를 볼 겁니다. 구분건물 등기부. 제일 안타까운 게 칠판이 작아졌다는 거예요. 두 번씩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 집합건물 등기부는 한 문제 정도는 반드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12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요. 특히 어려운 중상급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중상급으로. 그럼 먼저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이러한 그림을 그릴 겁니다. 아파트를 그린 건데요. 뭘까요? 자이 아파트.
몰랐는데 자이아파트 좋다고 하던데. 자이아파트 1001동 건물입니다. 여기는 101호, 202호, 303호쯤 될 겁니다. 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 토지를 대지라고 불렀죠. 대지라고 불렀습니다. 다 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니까 머릿속에서 자꾸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이때 1001동 건물은 크게 둘로 나눠지죠. 어떻게 나눠졌죠? 첫 번째, 전유 부분. 우리 민법에서는 전유 부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 전용 부분이라고 부르죠. 네, 우리 민법에서는 전유 부분이라고 불러요.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란 뜻이에요. 전용 부분은 전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란 뜻이고요. 전유 부분은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란 뜻입니다. 이 전유 부분이 되기 위해선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구조 자체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구조상 독립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이용할 때도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이 돼야 돼요. 이를 구분 건물의 객관적 요건이라고 불러요. 구분 건물의 객관적 요건.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그렇죠. 이 전유 부분은 구조상 독립성이 인정이 되니까 이 전유 부분과 구분 건물의 차이점은 뭐라고 그랬죠? 전유 부분은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니까 현관문 열고 안에 들어갔을 때 이게 전유 부분이에요. 구분 건물은 복도까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즉 공용 부분이 포함되면 이건 구분 건물, 공용 부분이 포함되지 않으면 전유 부분이라고 불러요. 혼용해서 막 쓰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이 빠지면 전유 부분, 포함되면 구분 건물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 전유 부분은 현관문 열고 안에 들어간 부분이니까 면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면적이 정해져 있죠. 따라서 면적을 기록하는 표제부가 존재합니다. 면적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면적을 기록하는 표제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니까 누군가 소유자가 있겠죠. 구분 소유자가 있을 겁니다. 구분 소유권자를 기록하는 갑구도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은행에 돈 빌리기 위해서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 수 있죠. 따라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이라 할 수 있는 을구도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은 표제부, 갑구, 을구가 존재하는데 이 세트가 몇 세트 있겠습니까? 9세트가 존재하는 겁니다. 9세트가. 이거는 전유 부분, 표제부, 갑구, 을구니까 이 전유 부분의 면적만 기록이 됩니다. 공용 부분의 면적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전유 부분의 표제부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공용 부분이 있죠. 소유권자들이, 구분 소유권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공용 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용 부분은 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불렀죠. 이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을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불러요.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러면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은 면적이 특정됩니까? 특정되지 않습니까? 면적이 특정인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따로 없어요. 따라서 면적이 특정되지 않으니까 표제부는 존재할 수 없고, 표제부 갑구는 소유자가 따로 있습니까? 소유자가 따로 없어요.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 전원이 소유자예요. 따라서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갑구도 존재하지 않고 을구도 당연히 없습니다. 갑구가 없다면 을구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표제부도 없고 갑구도 없고 을구도 없으니까. 두 번째,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지만 여러 번 한 거예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이 두 가지를 갖췄다는 뜻이에요.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는데 규약을 통해서 이 규약의 공적 증거력을 높이기 위해서 규약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공증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통해서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규약상 공용부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만들어지기는 그럼 이런 규약상 공용부분은 뭐가 있느냐면 뭐가 있을까요? 관리사무소, 노인정 이런 것들을 규약상 공용부분이라고 불러요. 여기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 9명이 1억 원씩 각출해 갖고 2층짜리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가 이 건물의 소유자죠. 맞아요. 이 건물을 A와 B에게 상가로 분양할 수도 있어요. 한 20억 받고. 그럼 11억에 이익이 나오죠. 그럼 11억 가지고 이제 분배해도 돼요. 상가로 분양해서. 그렇죠. 그런데 상가로 분양하지 않고 2층은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1층은 노인정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파트 규약을 통해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경우는 관리사무소나 노인정인데 이 규약상 공용부분은 만들어지기를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면적이 특정됩니까? 따라서 면적을 기록해야 될 표제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소유권자가 따로 있습니까? 따로 없어요.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권 설정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규약상 공용부분은 표제부만 존재합니다. 표제부만 존재하니까 표제부 등기는 가능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표제부 등기는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규약상 공용부분은 구조상 공용부분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만들어지기가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과 차이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규약을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전환시킨 사실을 공시해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 또는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또는 취지의 등기라고 불러요.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는데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전환시켰다는 사실을 표제부에 등기하게 되는데 이를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이거는 표제부에 할 수밖에 없죠. 왜요? 표제부만 있으니까 표제부에 하게 될 겁니다. 이 표제부에 누가 하느냐면 처음에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을 때 소유권자가 있겠죠. 그 자가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 소유자가 단독 신청하게 돼요. 보통은 1억 원씩 각출했다면 9명의 소유자가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이건 표제부 등기니까 등기의무자가 없어요. 그렇겠죠. 단독 신청에 의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규약이 폐지가 된다면 공용 부분이 이제는 뭐로 전환이 될까요? 전유 부분으로 전환이 되겠죠. 규약을 통해서 이쪽을 이쪽으로 전환시켰으니까 이것이 폐지가 되면 공용 부분이 다시 전유 부분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전유 부분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구분 소유권자가 소유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구분 소유권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무슨 등기를 신청한다고 했습니까? 지금 표제부만 있고 갑구일구는 없죠. 갑구일구를 만드는 등기를 신청해야 될 겁니다. 갑구를 만드는 등기는 바로 보존 등기예요. 그래서 보존 등기를 지체 없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입니까? 공동 신청입니까?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거 한 너댓 번 했죠. 두 번째. 다시 그려보면 물론 자이 아파트가 될 테고 1001동 건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대지가 있을 거예요. 좀 쉬었다 할까?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